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앞서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여야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먼저 이번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계속 반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요, 자기들이 이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변호사예요. 관계 방송의 전문성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그 TV조선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에게 구속이 됐고 본인도 이게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이런 분을 한상혁 위원장 이런 분을 이렇게 임명한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저는 이동관 이번에 그 지명자를 비판할 수 있는지 먼저 이게 그 반성부터 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관 위원장이 뭐 MB 때 언론을 장악하고 이번에도 이게 언론 장악한다. 이거는 이게 언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이게 언론이 이동관 위원장 한 분 오면 이게 장악이 됩니까? 지금 이게 KBS나 MBC나 YTN이나 연합뉴스도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이 장악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허약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는 언론 장악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걸 이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언론에 대한 모독이다. 얼마나 이게 요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제대로 이게 정권 비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장악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MB 때도 보세요. MB 때 뭘 장악했습니까? 그때 MBC에서 광우병 PD 수첩 완전히 가짜뉴스 퍼뜨리고 정권이 휘청거렸는데 언제 언론을 장악해요? 그리고 이게 KBS 뭐 정연주 사장 해임이라는데 정연주 사장이 한겨레 신문부터 공정한 분입니까? 저는 MB 때도 언론 장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언론 장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야당의 공격은 전혀 그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네,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게 지금 자꾸 여당에서 반성하라 야당한테 하거든요. 뭘 반성하라는 말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동관 씨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원장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동관 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청문을 하는 건데, 과거에 어떤 사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과거 정부도 이랬으니까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이 적절하다 이런 식의 비판은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언론계가 굉장히 언론계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다만 그런 좋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게끔 방송 자각을 하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바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과 같이 해서 MBC에 대한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문건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홍보수석이 이동관 씨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혹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명해서 또다시 과거 같은 어떤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하려고 아닌가라고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데요.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1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여당에게는 공정하고 야당에게는 불리한 지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공정하게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럼 뭐 야당의 입을 막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심화된 언론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입장은 지명을 철회하는 것들이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동관 후보자가 오늘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와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승훈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아주 이게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공정성 문제부터 보면 요즘 이게 그 지상파 토론 프로 있잖아요. 가보면요. 일단 이게 앵커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앵커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패널을 만약에 둘이를 부른다. 그럼 한 명은 이제 민주당 패널,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정권 비판적인 패널을 부르죠. 그럼 한 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패널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보다 더 비판적인 패널 있잖아요. 소위 그 참칭 보수 패널.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세 명이 앉아서 전부 게 윤석열 뭐 김건희에서 어쩌고 저쩌고 계속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 옛날 이게 전두환 때 대통령 때처럼 뭐 전부 다 이게 뭐 친정권 패널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게 그 앵커는 중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패널이 2명이 있으면 1명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더라도 1명은 이게 옹호해주는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번 모니터를 해보십시오. 지상파. 이게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짜뉴스 해악이 너무 커져. 지금 이게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이게 완전히 양극화, 완전히 국론이 두 쪽으로 나고 있잖아요. 이런데 저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이게 그 예를 들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뭐 장모한테 고속도로를 하나 선물해야 되는데 아니 사이가 장모한테 고속도로를 선물하는데 분기점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땅값도 안 오르는 이런 선물하면요. 선물하고 뺨 맞습니다. 제대로 선물하면 IC를 하나 제대로 땅값 오르게 주든지 이런 이게 가짜뉴스들이 엄청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론이 분열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지명자가요. 2가지 공정성 그다음에 가짜뉴스와 전쟁 아주 이거는 이제 그 잘 잡았다 이슈를 이래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이제 뭐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짜 뉴스 프레임이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야당이 의혹만 제기하면 다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에 대한 해명보다는 당신의 전직 군수도 그쪽에 땅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주장하면서 이 쟁점을 흐리는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엄청 많은 곳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근데 특별한 주민 절차, 공청회 절차도 거친 것이 없고 석연치 않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꾸 분기점이 무슨 땅값이 되겠냐 하는데 원래 고속도로가 나고 그리고 분기점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진출입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출입로가 없으니까 전혀 무해한 땅이다. 벌써 양평 쪽에는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정하라고 하는 것들이 기회가 공정한 것이지 무작정의 공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중파가 여당에 불리하다. 그럼 여당에 불리하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꾸면 여당에 유리한 방송 환경이 조성되는 건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방송통신위원장 바꾸고 왜 이거 야당에게 유리해? 이거 바꿔. 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불합리한 언론 간섭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에요. 누구 하나를 바꿔가지고 어떤 방송을 조작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주제들을 내세워가지고 야당을 뭔가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정권에서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그걸 자신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언론에 좀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굉장히 냉철하신 분들도 많고 언론에 좀 맡겨두는 정부가 공정한 정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과 함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도 재가를 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국회로부터 청문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밟은 건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통일부가요, 뭐 통일 정책을 만드는데 북한 지원부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통일부죠. 북한에 퍼주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떤 통일이냐? 저는 김정은 3대 세습, 그다음에 뭐 김주애든 4대 세습, 5대 세습 이런 거 통일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이 3대 세습 완전히 왕조잖아요. 그럼 이게 그 상태로 통일이 됩니까? 결국에 통일이 되려면 최소한 북한의 그 레짐 체인지, 세습 체제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통일이 되잖아요. 근데 김영호 전 장관이요. 옛날에 유튜브 때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 질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의 체제 교체가 필요하다.
저는 아주 100% 동감을 하고요. 이제 통일부의 역할은 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통일부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그 북한 인권 문제도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탈북자 있잖아요. 이 중요합니다. 탈북자 제대로 이게 보호해서 이 탈북자가 북한 레짐 체인지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기존에 우리 그 소위 진보 정권에서 통일 정책은 무조건 이게 그냥 북한 지원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통일부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 필요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유튜버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맡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분이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최소한 뭐 적화 통일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대화 협력 그러면서도 경계해야 될 대상이 북한인 것인데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고 김정은을 타도하자. 그리고 체제를 붕괴시켜서 통일시킨다? 이건 무력 통일인 거잖아요. 이런 정도 수준의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다? 전혀 맞지 않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가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본인들이 한 주장 떳떳하게 주장하지 않았겠어요? 그걸로 해서 많은 수익도 내고 국민들께 자신의 주장을 얘기했었는데 그거 다 폐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증하겠다고 보겠다고 하니까 공개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까지 한 주장들을 왜 자신들의 주장이 맞으면서 그걸 폐쇄했을까요? 그 자체가 국민들께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자신의 논리가 국민들께 보여질 때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여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자신에 대한 부동산 구매 자금이라든가 또 대학원생인 자녀의 어떤 현금성 자산, 수억 원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러면 헌법 질서에 의한 탄핵인 것인데 그 탄핵 촛불 집회 세력들을 반국가단체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헌법주의자인데 이런 분이 무슨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당도 개인적으로 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날을 넘겨서까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현안 질의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별다른 해결점은 찾지 못했고 계속해서 민주당과 원 장관 간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 장관이 백지화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는데 오물이 쌓여서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저급한 발언이죠. 우리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좀 실망을 얻는 분이었는데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이 너무 낮고 또 한동훈 장관에 밀려가지고 전혀 언론에서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일타 강사가 돼서 자신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백지화를 해버리고 1조 8천억짜리 사업을 그냥 무슨 엄청난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렇게 왜 백지화를 하냐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니까 가짜 뉴스를 얘기하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짜 뉴스고 양평 국민을 위한 그런 국토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왜 백지화를 합니까? 도를 놔야죠. 그래서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이분도 너무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환도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좀 극우 지지자들에게 너무 매몰되어서 또 김건희 여사 일이라고 한다면 처가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냥 자신의 일인 것처럼 오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격을 잃었고 국민이나 양평 국민에 대한 A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간에 어떤 반짝이는 인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감으로서는 굉장히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근데 이 사건은요. 처음부터 그 1%의 진실에 99%의 가짜를 섞은 이런 게 괴담입니다. 그 99%의 가짜가 이게 바로 오물이에요. 오물. 이게 쓰레기입니다. 1%의 진실은 뭐냐? 1%의 진실은 예타 후에 분기점이 바뀌었다. 이게 1%의 진실이에요. 그게 분기점이 김건희에서 일가 땅에 500m 떨어져 있다. 이게 1% 진실이에요. 이런 게 1% 진실을 섞어야지
괴담을 만들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가짜뉴스예요. 첫째, 조금 전에 우리 이성훈 변호사님이 뭐 분기점 다음에 언젠가 IC가 생기면 오르지 않냐. 그거는 IC가 생기고 나서 비판해야죠. 우리 분기점 주위에 IC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생기고 나서 비판하라고. 몇십 년 뒤를 가정하지 말고 땅값이 분기점은 안 오른다. 이게 근본적인 전제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걸 이렇게 종점 바꿔달라고 로비하거나 압력연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그게 저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원희룡 장관이 인수위 때부터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 주려고 변경해. 이렇게 압력 연구도 없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땅값도 오르지도 않는 걸 마치 이게 괴담으로 엄청난 게이트처럼 국정조사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결국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게 가장 전문가들 모으고 양평 주민들 또 서울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환경도 좋고 이 최저간을 찾는데 그때 지도에 누구 땅이 있는가는 잊어버리대. 땅 IC 주위에 김부겸 총리 땅이 있든 정동균 군수 땅이 있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든 유영민 실장의 땅이 있든 누구 땅이 있든 이거는 지도 지워버리자. 이거는 개인 땅 하나 때문에 고속도로가 바뀌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최고의 전문가들로 가장 경제성 있는 환경 보호하는 이런 안을 만들자.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현안 질의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손정욱 변호사께서는 국정조사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뭐든지 이게 조사를 하든 뭐 특검을 하든 네.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변경해달라고 이게 뭐 압력을 넣었다는 하다못해 그 흔한 녹취록이라도 나와야죠. 이정근 녹취록처럼.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이게 돈을 뿌렸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직권 남용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런 범죄 단서가 없어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는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정쟁으로 더 사안만 지연되고 오히려 이게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데 구미 옆에 박정희 대통령 일가 땅이 있다 해서 구미를 안 지나고 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고속도로가 어느 땅이 몇 평평 있다 해서 그거 혜택 안 주려고 그걸 이렇게 고속도로 노선을 바꿉니까? 저는 아까처럼 이게 누구 땅이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이제야말로 이게 민주당도 추천하세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최고 전문가 추천하면 그쪽에서 이게 노선을 만들어야지 지금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빨리 이게 추진을 해야죠. 네.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는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쉽죠. 국정 운영이. 왜 그러냐면 야당이 뭐 문제 제기를 하면 가짜뉴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 방탄. 너무 쉬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조국 전 장관 보십시오. 표창장 하나로 수사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압수수색해가지고 사모펀드, 뭐 주식 투자, 학사 운영과 관련한 것들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양평 공지구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논란이 있었잖아요. 개발부담금 100억 이상 벌었는데 개발부담금 0원이고 국장 과장이 건설공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 위조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준 공무원들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처가는 기소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특혜를 줬으면, 특혜를 받았으면 뭔가 대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랫동안 해서 예비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난 고속도로를 50일 만에 사설용역업체가 변경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탄생 직후거든요. 그러면 뭔가 의심스러울 건데 주민 공청회도 안 거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에서 김건희 처가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고 이 사건을 담당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상한 건데 왜 이게 1%의 진실과 99%의 가짜라고 하지? 이 정도면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해주면 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을 검찰은 수사를 안 하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야당에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정조사 말고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뭔가 의혹이라도 조금 해소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당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행동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의 비용 대납을 보고 받았느냐,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인데 검찰이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이제 그 남은 거는 2명이죠. 바로 이제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소환 2명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저는 김용 원장 관련해서 3가지만 제가 지적하면, 첫째는 이제 그 소환받은 게 5월 23일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출석도 안 하다가, 그리고 이제 대질하자 했거든, 김성태장하고. 대질도 거부하다가 이제 갑자기 2달 지나서 출석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 본인은 출석할 생각이 처음에 없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특미 때까지 검찰의 칼날이 오니까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해서 출석인 게 아닌가. 첫째, 시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2번째, 본인이 출석하면서 기자들하고 회견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쌍방울 송금에 대해서. 그런데도 가짜뉴스가 판치기 때문에 정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2마디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짜가 판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뭘 정리해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게 모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한 번밖에 안 만났대. 그것도 이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김성태 회장은 3번 만났다. 그리고 여기 그 북한에 보낸 거 이야기하니까 고맙소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래도 이게 재벌 회장입니다. 그냥 사람 만날 때 그냥 갈까요? 비서 일정표도 있을 거고 수행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잖아요. 굳이 한 번 만난 걸 3번 만났다고 거짓말 할까요? 저는 오히려 김용 원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지적합니다. 네, 이승 변호사님. 뭐 진실은 밝혀져야죠. 근데 이제 그 진실이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태국에서 압송해서 올 때만 해도 이 법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깡패, 조폭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김성태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김성태의 말은 진실이고 김성태와 모순되는 말은 다 거짓이에요. 지금 뭐 검찰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회 만났냐 3회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북한에 줬을 때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김용이 알았는지 그리고 이 불법에 개입해서 이걸 요구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뭐 전화 통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뭔가 뉴스 생산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뭐 직접 조사를 해봐야지 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10개월 이상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 재판 선고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2달이면 석방이 돼야 될 상황인데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 또 못 나오겠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석방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이 9억 원이에요. 뇌물 플러스 정치자금에서 9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실형은 엄청나게 세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뭐 법인카드를 자신이 썼는데 뇌물로 받아 썼는데 이걸 뭐 어떤 여성과 함께 썼다. 그 여성까지도 조사한다. 뭐 자녀에 대해서 뇌물의 공범으로 조사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자신의 주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압박이 돼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거짓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조폭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갖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마치 거짓이었다 진실로 바뀐 것 마냥 너무 재단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법치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각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알려진 대로 변호인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바꿨는데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아내와 싸움이 있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인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96년에 사법고시 되고요. 변호사 한 20몇 년 했어요. 네. 처음 보는 장면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피고인의 부인이요. 탄원서를 법원이나 검찰이 안 내고 민주당이 내는 거 네.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 존경하는 판사님 하면 법원 내잖아요. 이것도 이게 아주 처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피고인의 부인이 법정에 난입이죠. 난입에서 이게 난동을 부리다시피 이런 것도 이게 처음 봅니다.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피고인을 특별면에 만나겠다고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신청하는 이런 장면도 이게 저는 처음 봅니다. 지금요, 저는 이화영 의원의 부인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부인이라면 아니 당신이 혼자 왜 대북 송금 다 떠안아서 이게 중형을 받냐? 이제 진실을 털어놓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로 당신은 부지사로 실무적인 것밖에 안 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당신은 형량이 확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부인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덮어주려고 당신이 다 떠안고 가. 그러면 이게 남편이 중형 넣어도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 부인 행태, 물론 그게 조금 전에 이성훈 변호사님이 그 이화영의 지인 여성, 그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부인도 좀 이게 상심할 거예요. 부인도 이제 화는 날 겁니다.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이게 남편이 우선 아닙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우선입니까? 저는 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이제 의미 없어요. 한 번 자백은 번복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자백은 이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다음 재판 8월 8일이잖아요. 이제 다시 보고한 적이 없다 해도 이게 판사가 그 말을 믿을까요? 오히려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거 검찰의 진술서도 내고, 그다음에 그 해광의 서모 변호사가 법정에서 인정 다 했는데, 그다음에 부인까지도 인정했잖아요. 부인 인터뷰 보면 남편이 다 진술했다고. 이런 상태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번복해봤자 판사는 신뢰 안 할 거다. 이미 한 번 자백은 낙장불입이죠. 한 번 자백은 번복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원래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사는 거잖아요. 부부하고 살다 보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상의를 해요. 그리고 변호사도 가족들이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인이 굉장히 아는 게 많을 수 있죠. 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남편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가 갑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하니까 부인 입장에서 왜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재명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민주당이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해줄 게 있나요? 저는 뭐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진실 발견을 위해서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씨에게 돈을 받은 게 있나요? 지금 검사가 기소한 건 이화영 씨가 김성태한테 9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전혀 안 믿고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김성태 씨가 이런 진술을 해요. 이건 쌍방울 김성태 진술입니다. 자신이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애 북한과 술을 마시면서 김성애 씨가 이화영 씨에게 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안 주느냐, 준다고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라고 화를 내니까 김성태 씨가 왜 우리 형한테 화를 내요? 우리 형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 500만 달러 줄게요 라고 술자리에서 결정을 해요. 500만 달러를. 그 큰 50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김성태가 술자리에서 그냥 이화영을 위해서 제가 줄게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북비용 3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걸 뭐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까지 하고 줘야 될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만 10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어요. 10개월 동안 수사해서 못 나온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수사한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허위 진술이라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만큼 진실 발견을 한다는 어떤 행동들이 허위 진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제가 반박하면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이화영 100번 양보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허위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하더라도 그게 남편의 형량이 주는 거라면 남편의 형량이 중요하지 실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부인이 실제 진실을 뭐 따집니까? 남편의 형량이 줄어들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러면 여기 거짓말을 해서라도 형량을 줄이는 게 동의하지. 당신은 진실을 밝게 되니까 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는 걸 했다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하나 지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안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졌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저녁에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지를 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수해 피해 때문에 이것이 미뤄졌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회동이 자꾸만 미뤄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시점에 회동이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얘기가 좀 오갈 것으로 보시는지까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 미뤄진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장마라고 하는 현실, 재난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실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연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두 분이 만나서 뭐 계파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도덕성 회복,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강한 야당 탄압 드라이브 속에서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두 분이 좀 잘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어떤 앙금 같은 것은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민주당이 나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두 분이 뭐 만났어요. 웃으면서 이게 악수하고 뭐 하도 소리 장도, 소리, 웃는 얼굴 속에 칼을 감추고 있는 이런 게 관계고요. 저는 두 분은요. 첫째는 이게 그 보안제 화합하는 보안제는 안 돼요. 보안제는 이게 뭐냐면 설탕과 커피라든지 이게 섞으면 맛이 더 좋아지죠. 두 분은 물과 기름이에요. 보안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체제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체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이낙연 대표 세력이 약합니다. 대체제도 안 되고 그럼 이게 두 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는 수박처럼 딱 두 조각이 나는. 바로 이게 수박론이 딱 두 조각 나는. 저는 이게 절대 화합해서 못 간다. 민주당은 이게 분당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